안녕하세요. 번제품 강화 49강 진행하겠습니다. 선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상태를 본각이다라고 하면서 이 본각을 표현할 때 본래 면목이라는 표현이나 또는 본지풍강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강좌 시리즈도 본지풍강으로 해서 제목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본각의 상태를 구현하는 그 이치에 대한 선불교적 수행 체계를 공부를 하는 강좌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본지풍강의 상태의 성품의 상태를 불성이라고 하는 건데, 불성. 이것은 불성의 상태 자체가 비이원성, 이거는 이제 아드비아라고 하는데, 아드비아, 우리가 베단타 철학에서는 아드비아라고 하는데요, 비이원성 상태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이원성이라는 거는 이원 분별심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니까, 비이원성은 일심의 상태다는, 일심. 근데 요 자리는 지금 우리가 부처는 일심, 비이원성의 상태에 있는 것이 불성을 구현한 상태고,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중생은 이원 분별심, 분별심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태가 무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무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이원 분별심을 어떻게 본래 비이원성의 상태로 다시 되돌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무명을 깨트리고, 이 이원 분별심 무명으로 인해서 무명에서 기원하는 마야 환영의 세계를 해탈할 수 있다는, 이 세계를 해탈할 수 있다. 그것은 비이원성을 성취해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원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원 분별심 상태가 바로 영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영기라고 하는 것인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영기 상태는 선과 악, 진실과 거짓,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 태양과 달, 이렇게 이제 분별이 된 상태로 돼서 이것을 다시 하나로 합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이 합하는 거를 가리켜서 융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융합을 하는 것을 두 개를 융합을 하는 것을 이원 분별심을 일심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비이원성으로 돌리는 것을, 그것은 이제 회복하는 거죠. 불성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쌍차, 그러니까 이원 분별심 상태를 버린다, 그런 개념입니다. 차라고 하는 것은 제거를 한다, 버린다, 양변을 제거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양변을 제거를 하면 쌍차는 돌리는 쌍차 수행은 바로 그것이 대백색성마법이라는 거로 밀교 체계는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화이트 섹슈얼 매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원성 상태인데,
남자와 여자가 각각의 그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어떤 집착을 갖게 된 그 집착을 벗어나려면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결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인간들 우리 그 중생 중에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격렬한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섹스 체험이죠. 그래서 그 섹스라는 그 체험 상태로 이 과정을 진행을 시킨다. 그럴 때 우리가 정면 몸 안에서 아스랄 바디 정면 몸 안에서 두 가지 맥도가 하나는 남성 에너지고 하나는 여성 에너지. 우리가 칼 융이 얘기하는 아니마와 아니마스와 같은 거죠. 칼 융의 심리학에서 다룬 아니마와 아니마스. 이거는 남성성과 여성성. 그런데 그것을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그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두 개가 융합을 해야 된다는 두 개를 융합을 시킨다. 그럼 두 개의 기운을 결합을 시키는 게 섹스 운동인데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남자와 여자라는 몸으로 실제로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운을 결합시키는 그러니까 어, 기교 형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기교 형불교. 그래서 기로 교접한다는 거예요. 형으로 교접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제가 남성분 보고 여자하고 섹스를 하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몸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의 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맥도가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 안에 감춰진 몸이 있는데 그것이 정묘한 몸이 있는데 그 안에 삼맥칠륜으로 존재하는 핑갈라 나디가 남성의 기운이 헤어리치면서 뱀처럼 올라오는 기운이고 이다 나디가 여성적 기운으로 헤어리치면서 올라오는데 두 뱀을 갖다가 결합을 시키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기운으로 결합시킨다 그래서 기교 형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교라고 하는 것은 기로 한자로 쓰면 기로 교접하는 것이지 결합하는 것이지 형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그 육체로 그러니까 내가 남자면은 여자 다른 여자를 만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형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가지고 결합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 형상 형태를 가지고 형상 형태로 형 불교 형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다. 교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두 가지 기운이 헤어리치고 있는데 두 개를 하나로 합해라. 그것이 바로 그 대백색 성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대백색 성마법에 들어가면은 상태로 되면은 두 개가 이원성이라는 거를 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합하는 거니까 이 섹스하는 거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때는 그 오르가즘 우리가 섹스를 하게 되면은 오르가즘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오르가즘이라는 그 극도의 환희심을 체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어떤 조용하게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고요. 물론 조용하긴 하는데 극도의 환희심, 쾌락과 환희심을 동반하는 고유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르가즘이라는 게 격렬한 상태가 아니라 극도의 그 쾌락 상태인데 환희심 상태인데 아주 고요하게 그 밀도 있게 그 들어오는 감성 상태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격렬한 동적 외부적으로는 동적인데
내부적으로는 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적 균형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균형이 잡혀 있다는 거죠. 남성의 에너지와 여성의 에너지가 팽팽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평등하게 결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동적 균형 상태라는 거 하는. 그러니까 동적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그러니까 멈춰 있는 정적인 게 아니로 동적이다, 말 그대로 동적이다라고 하는 동적. 그러니까 운동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는 본래적으로 과거부터 이렇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수행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백색 성마법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중도 일체 실상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석가모니가 바로 이걸로 성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중도 일체 실상 수행법은 연기 구조로 되어 있는 두 가지 그 요소를 결합을 함으로써 마치 물질과 반물질이 되어 있는 상대적인 연기 구조를 두 개로 합하면 빛으로 감마선으로 변하니까 빛의 에너지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중도 일체 실상 수행법을 통해서 석가모니도 우리가 고타마 시달다도 이 수행법으로 성불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부처가 여자의 성기 자궁 속에 있다, 이런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결합을 하면은 두 개가 결합한 결과로 제3의 자식이 구성이 되고, 이것을 우리 몸에서 이 자식을 길러내는 우리가 여성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정면 몸에서 탯줄이 올라오면서 심장 차크에서 올라오면서 그 신태영화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태아와 같은 그 부처가 이렇게 형성돼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여성성이라는, 우리 그러면 여자가 그 마치 아이를 자궁에서 키워내듯 부처를 키워낸다.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자궁에서 기르듯 부처를 길러낸다. 그래 양열애 뭐 이렇게 기를 양자 써 열애를 길러낸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러냄의 작용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성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왜 여성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인류가 지금 진화 단계에 와 있는데 인류가 지금 부처로 진화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럼 부처를 진화를 하려면은 그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기 안에서의 그 불성을 육화를 해낼 때 그것을 길러내는, 자궁에서 임신해서 길러내는 것과 같은 그런 메커니즘을 몸에서 가동을 시켜야 되니까 외양의 모습이 남성이라도 여성과 같이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은 점차적으로 이 여성성이야말로 그 우리 이 지구 이 시대를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성숙시킬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그 성별로 볼 때 여성성이 바로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백색 성마법의 가장 오래된 그 모델, 대백색 성마법의 그 원형 중 하나인 오시리스 J를 우리가 이집트의 오시리스 J 구조를 공부를 같이 해보면은 이게 원래 석가모니가 뭐 이렇게 개발한 수행법이 아니고 이게 원래 고대로부터 내려온 수행법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오시리스 제이 수행법은 그 거의 모든 종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의 사실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말 그대로 원형 자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행의 원형 자체다라고 합니다. 수행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으로 고요한 상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뭐 산에 들어가서 절 속에 들어가서 뭐 고요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외향의 모습은 그렇게 고요하게 토굴 속에 들어가서 고요하게 있을 수 있지만은 자기 몸속 안에는 정면 몸 시스템에서는 이 기맥, 양대 기맥이 마치 섹스를 하듯이 섹스를 하게 되고 오르가즘을 실제로 느끼면서 그것이 극도의 환희와 쾌락을 동반하는 동적 균형 상태에서 일심으로 돌아가는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것이 수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서로 간에 품는 것이 우리가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무명의 원인을 우리가 어떤 이원성 중에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집착, 애집을 가질 때에 바로 무명에 빠져가지고 마야 환영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갇혀진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애집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 애집이야말로 사실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인간을 부처로 만들 수 있는 핵심적인 그 감성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을 통해서만이 부처가 나오는 것이지, 중생이 그 매개가 되지 않고서는, 숙주가 되지 않고서는, 엄마 역할이 되지, 중생이 엄마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부처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중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그 감성이 이 사랑에 대한, 섹스에 대한 감성과, 그리고 자식을 길러내는 감성과, 이런 감정적인 요소들이 사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야말로 부처를 태어나게 하는 그릇과 같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음란한 어떤 그런 속성이다라고 해서, 음살도라고 해서 그걸 계율 체계로 억눌러 왔던 것들을 우리는 한번 다시 검토를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선불교 체계의 그런 이상과 또 부합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대백색 성마법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궁울빛 아카데미에서는 대백색 성마법을 핵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게 이제는 다른 데하고 이제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대백색 성마법의 기교, 형불교의 그 두 개의 에너지를, 섹슈얼 메커니즘을 가동시키고 거기서 임신되는 그 열애를 길러내는 그런 과정, 그것은 엄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는 이 두 개 있어서 여성성의 역할을 굉장히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에서는 강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깊이 하기 위해서, 자, 이집트의 오시리스 제이를 이제는 오늘부터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좀 더 이제는 그 선불교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좀 더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이제 선불교의 또 화두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번에는 그 회선사가 한 그 삼산에 대한 화두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화두였죠. 그러니까 삼산에 오기 전에 이미 삼산 속에 자기가 있었고, 삼산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그 자기가 삼산이 자기가 삼산 속에 있고, 삼산이 원래부터 자기가 삼산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를,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할 때 그거로 이제 화두로 썼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화두를 하나 보겠습니다.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화두인데요. 불교에서는 선불교에서는 부모에서 태어나기 전의 모습,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본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이제 표현하기를 분별 의식이 생기기 이전의 근원, 본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생으로 태어나기 전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중생으로 태어나기 전에 당신은 부처다, 당신은 부처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 얘기와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 미생전 중생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당신은 부처였다. 그러니까 그 부처를 상태를 구현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태어나기 전에 뭐 어떻게 내가 부처였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화두를 이제 푸는 거지. 이게 왜 유명한 화두냐면은 향엄지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선사인데 향엄지안 요 분이 있었는데 과거에 향엄지안이라는 분이 머리가 엄청 똑똑해가지고 책 한 번 읽으면은 다 외워버릴 정도로 머리가 굉장히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뭐 한마디를 물으면은 뭐 100마디를 하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한 가지를 가르치면 100가지를 알아. 그러니까 이게 또 그냥 막힘없이 모든 걸 다 그냥 설명을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아주 지혜가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다네. 너무나 뛰어났다 이게 향엄지안이.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겠어요. 그 뛰어난 머리 가지고 수많은 책들을 보고 그 경서들을 읽으면서 이제는 그걸 닦아가지고 엄청나게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는 뭐야 자기 딴에는 자기가 최고라고 이제는 어떤 그런 자만에 또 이제 빠져있겠.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 그런 상태인데 원래 향엄지안이라는 분이 백장회라는 분 아래서 이렇게 회인가? 회? 여러분한테 이제는 회를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하다가 이제는 백장회라는 분이 이제는 돌아가셨죠. 그래서 스승이 돌아가는데 백장회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이제는 아직은 젊으니까 그래도 뭐 계율이 나름대로 자기네 공부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전례에서의 위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스승을 또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 절 안에서 이제는 찾은 사람이 이제 위산영우라는 분인데 영우를 스승으로 모시려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새로운 스승으로 하니까 옛 스승이 돌아가셨으니까 새로운 스승으로 모시려고 이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위산영우가 보고 이게 아주 유명한 놈이잖아. 이게 항엄지안이 머리도 똑똑해, 너무 똑똑해. 머리를 날린다고 그래. 그걸 머리를 날린다. 그러니까 머리가 날아가는 놈이야. 이게 그냥 너무 똑똑하니까 위산영우가 내가 너 엄청나게 똑똑하다는 얘기를 내가 너한테 들었다. 뭐 요즘 애로 따지면 뭐야? 뭐 서울대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뭐 하버드대도 나오고 뭐 북경대학도 나오고 뭐 가는 곳마다 다 저기를 날렸다 이거죠. 뭐 그 정도로 못 뛰어난다. 뭐 그렇게 너가 엄청나게
머리가 좋다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다며 뭐 이렇게 유산여우가 축혀주니까 아이 뭐 별거 아닙니다. 겸손을 좀 떨어야죠. 그러니까 유산여우가 네가 그렇게 똑똑하니까 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봐라.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상여우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뭔지 아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있는데 그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 본래 면목이라는 그 의미가 뭔지 알겠냐 이렇게 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냐 이렇게 하니까 형엄지한이 머리가 그냥 탁 그냥 번쩍하는 거죠. 처음 들어보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여태까지 그 경서를 엄청 읽었는데 뭐 그런 말을 못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그냥 놀라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아니야. 그러니까 또 이제는 그럼 제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가가지고 경서를 엄청 뒤져가지고 또 이거 아닌가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것도 아니야. 이러니까 또 이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야.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 이거 온갖 경서들을 뒤져가지고 자기가 아는 안에 머리를 짱구를 엄청나게 돌려가지고 이제는 그 해답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시를 하는데도 유산영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버리니까 이게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향엄지한이 도대체 이게 뭔 뜻이지? 내가 모르는 것도 있었나? 야, 그래서 이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 본래 면목이 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 의문에 의문을 꼬리를 물고 가는 거야. 이게 이제 가나선인법이라 가나선법.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그 의문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아주 그냥 뼈에 사무칠 정도로 그냥 뼈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을 못 내니까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헤매고 다녔다가 그 답이 생각이 안 나니까 결국 떠나가지고 이제는 해충국사인가 해충국사의 무덤을 찾아갔다. 이게 답을 못 냈으니까 그래 참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답을 모르면은 내가 무슨 공부가 했다고 할 수 있겠냐. 그냥 무덤이나 돌보면서 여기서 그쪽에 지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는 무덤을 이제 관리하는 거죠. 관리할 때 어느 날 이제는 무덤을 돌보면서 관리를 하니까 무덤 주변을 이제는 빗자루로 딱 쌀이 빗자루로 쓸 거 아니에요. 싹싹 쓸 때 그 쌀이 빗자루에 돌이 탁 쳐가지고 돌덩이가 탁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쌀의 빗자루 우질하다가 돌을 쳐서 날아가서 대나무를 딱 맞췄어. 탁 맞추면서 딱 소리가 났다. 이렇게 딱 소리가 났다. 이렇게입니다. 딱 소리가 나니까 왜냐면 이렇게 빗자루질하면서 야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냐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탁 빗자루질을 했는데 무심코 빗자루질을 계속하는 거죠. 했는데 돌덩이가 탁 날아가지고 대나무에 딱 맞아가지고 딱 소리가 나니까 번쩍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다. 딱 소리 나는 그 순간 딱 깨달았다 이겁니다. 이제 관화선법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년 동안을 이렇게 이제는 오로지 하나의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마리 질문을 던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거 답을 내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문에 의문을 사무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정 아니 저기 했으면은 그 저를 떠나가지고 그냥 무덤이나 돌보러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느끼고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하면서도 끝없이 이제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대나무를 맞추면서 딱 소리가 나는 순간 깨달았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은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의 낙처는 어딥니까? 또 묻습니다, 제가. 자, 부모 미생존 본래 면목.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겁니다. 또 하나 이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건 뭐냐면은 제가 내는 겁니다. 대사 1번 저루소생 이거 한번 했습니다. 그 대사 1번 저루소생 크게 한번 죽어야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이거와 또 이게 같이 보면은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크게 한번 죽어야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게. 자,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부모 미생존 본래 면목을 이해하면은 대사 1번 저루소생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대사 1번 저루소생 이해하는 사람은 부모 미생존 본래 면목을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중생이 태어나기 전에 당신은 부처였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한번 이 화두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대사 1번 저루소생 부모로부터 중생으로 태어나기 전에 당신은 본래 부처였다. 뭐 이거는 제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인데 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줘요. 뭐 선불교에서도 늘상 하는 얘기잖아요. 이걸 깨달은 거죠. 자, 이미 아는 내용도 아주 처절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아는 것 같지만은 안다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피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가 피상적이다. 피상적이면은 맨날 듣는 얘기잖아. 우리 몸속에 불성이 있습니다. 이게 맨날 듣는 일. 그럼 맨날 성불하십시오. 맨날 그런 얘기 듣지만은 그런 것이 피상적이야. 근데 그것을 아주 절절하게 깨우침이 일어날 때 그 피상적인 것이 진실로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공부가 피상적이지 않기 위해서 가나선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공부 피상적이었던 그 관념들을 아주 몸 깊이 아주 처절하게 각인이 되도록 깨달음을 주는 그런 어떤 가르치는 방법이 바로 가나선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오로지 하나의 생각으로 응집을 하니까 이 정일 집중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가나선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제 더 가나선법이 어떤 측면에서 그 특장점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제 생각을 피력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이걸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가 오시리스 제이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지금 제가 이제 오시리스 제이 하다가 이런 얘기를 이제는 오시리스 제이를 얘기하다가 지금 이 화두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오시리스 제이와 상관성. 그러면은 이 화두를 이해하는 사람은 오시리스 제이도 이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러면 대백색 성마법도 이해가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통하면은 하나의 화두를 정확하게 통할 수 있으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그 중에 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은 사실 굉장히 엄청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 하나의 화두에 통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 부분을 다 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시리스 제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뭐 요즘이 아니라 얼마 전에까지도 뭐 포톤 벨트 뭐 그런 걸로 막 사람들이 뭐 영성을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는 신기한 거. 여러분들한테 뭐 신기하게 느껴지 뭐 하늘의 별자리들이 뭐 어쩌고 이렇게 뭐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설레발 떠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뭐 채널러들하고 통신한다 뭐 한다 하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는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하늘의 별자리의 그런 거를 보고 이런 어떤 미래를 예측하거나 어떤 이치를 설명하는 그런 거를 아스트롤로지라고 하는 건데, 점성술이라고 하는 건데, 요 그 포톤 벨트라고 하는 게 요즘에 굉장히, 요즘이 아니야 뭐 몇십 년 전부터 이게 굉장히 포톤 벨트 얘기가 항상 있었잖아요. 포톤 벨트. 포톤 벨트라는 거는 뭐냐면 광자대라는 뜻이에요. 광자대. 그러니까 포톤이라는 게 뭐냐면은 빛이 파장인데, 빛이 또한 입자기도 하기 때문에 빛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입자들을 포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빛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이 어, 그 구성하는 어떤 그 벨트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광자대라고 하는 건데요. 이 포톤 벨트가 그 포톤 벨트의 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그것이 지구를 이제는 통과한다는 거예요. 포톤 벨트가. 그러면은 이제 뭐 인류가 뭐예요? 그 상승하게 된다. 광자대의 작용으로. 그 시기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떠들썩했잖아요. 인류가 상승한다, 영적으로 상승한다. 그런데 그 포톤 벨트가, 그럼 포톤 벨트가 어딨냐면은 여기 이제 포톤 벨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포톤 벨트. 포톤 벨트에 요게 포톤 벨트인데요. 요 포톤 벨트에 그 솔라 시스템이 이제 요 벨트가 이제 통과를 한다 그 얘기죠. 근데 이 포톤 벨트가 말 그대로 동그란 이 도너츠 같이 생긴 벨트인데, 여기 이 중심에 알시오네라고 하는 별이, 요게 태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은하계의 중심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건 점성술적인 얘기예요. 점성술과 과학은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점성술적으로 이 알시오네라고 하는 것이 요 포톤 벨트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알시오네, 뭐 마야, 메로페, 아틀라스, 엘렉트라, 타이게타, 코엘 뭐 이런 7개의 별이 있는데, 이 별을 가리켜서 우리가 플레이아데스, 요 별 7개의 별을 플레이아데스 7공주라고 합니다. 7공. 그러니까 우리 동양으로 보면 묘성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톤 벨트라는 게 아주 그냥 떠들썩하게 뜨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요게 이제는 그 서양 사람들 이런 점성술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관심들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물론 동양도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그 별자리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가 이제는 그 우리가 그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 여기 오시리스의 벨트 요 세 개의 점이 세 개의 피라미드와 대응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시리스, 요 앞에 시리우스 별이라고 있는데, 요 시리우스 별은 우주에서 가장 밝은 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리우스를 왜 중요하게 봤냐면은,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범람을 시작할 때 시리우스가 별이 뜨기 시작해요.
날강변에 그러니까 시리우스가 뜨면 날강의 홍수가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면은 그 70 며칠 동안 뭐 그 계속 뜨게 되는 거죠. 그 날강 위로.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홍수가 시작 홍수 기간이라 홍수. 시리우스 별이 그 날강 위로 떠 있는 동안 날강의 홍수 기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기 이집트에서는 그래서 이걸 이시스의 별이라고 했는데 요 시리우스 별이 큰 계자리라고 그랬죠. 우리 동양별자리는 천랑성이라고 그래서 늑대를 의미하는데 근데 요 이시스 다음에 오시리스가 있는데 오시리스의 세 개의 별이 피라미드를 구성을 하는 거 건축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게 이제는 그리스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 오시리스가 오리온 별자리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피라미드가 세 개가 이 오리온 벨트의 세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거 영화 보면 프로메테우스 같은데 보면은 뭐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외계인들이 인류를 창조를 뭐 이게 유명한 게 왜 그러게 돼? 인류를 창조한 외계인들이 외계인들이 사는 나라마대로 외계인들이 이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지역. 그러니까 이 시리우스, 오시리스,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리우스, 그 오리온 별자리, 그다음 플레이아데스 이런 쪽에 우리 지구에서 보면은 그런 그쪽 별자리에서 외계인들이 존재를 하고 이들이 바로 인간들을 창조를 했다. 인류를 창조해서 우리가 뭐 수메르 신화에서는 그 인간을 노예로 부렸다. 뭐 인간을 창조해 가지고 근데 수메르 신화가 그런 내용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뭐 외계인 문명론이라고 이게 유명했잖아요. 이 외계인. 그러면서 이제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프로메테우스라는 그 거인족 티탄 외계인이 이쪽 오리온 별자리에 있는 이 별의 그 모양 자체가 오리온 별자리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발견되는 그 별자리에 존재하는 그 공통으로 나오고 있는 그 별자리가 오리온 별자리인데 그 오리온 별자리에 있는 그 외계인들이 그 인류를 창조하고 인류에게 문명을 전수를 해줬다.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는 이게 유명한데, 근데 요 바로 뒤에 바로 뭐냐면 플레이아데스, 그러니까 요 포톤벨트라고 하는 것이 요 황소자리 다음인 여기 플레이아데스 묘성. 그러니까 요 뒤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뒤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이제 플레이아데스 광자대가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시리우스 오시리스 황소자리 그다음에 광자벨트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된 이런 식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러니까 상당히 서양권에서는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는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별자리와 관련돼 있는 그 존재들이 바로 이집트의 오시리스 제이와 관련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시리스 제이는 사실은 대백색 성마법과 관련이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에서 제가 화두로 얘기한 화두들을 푸는 열쇠도 여기와 또 이걸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해 볼 만하죠. 그리고 이 오시리스 제이를 그 유대 쪽으로 끌고 간 게 그 모세가 카발라 철학을 모세가 이제는 구성을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이제 모세 오경을 구성을 할 때 이 카발라 철학의
요 카발라 철학의 그 기원은 사실 오시리스 제이에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그 명상, 우리가 요가 명상에서 여기서 그 아홉 번째 최고 경지 상태를 카이발리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카발라라고 제가 카발라. 그러니까 요가 수행 체계가 최고 수준의 카발라고, 이 카발라가 오시리스 제이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유대교로 가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의 환웅이라고 하는 환웅의 이름이, 환웅의 이름들 중에는 카발라라는 이름이 있다. 거발란, 뭐 거블리, 뭐 이런 식으로 그 환웅들이 환웅의 명칭들이 이렇게 그 우리 이제는 그 환인의 그 다음 시대에 환웅들이 등장하잖아요. 단군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환웅들의 명칭이 카발라하고 이게 관련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공부를 좀 이게 같이 이렇게 해보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가 체계에서도 제가 지금 선정산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가 체계에서 나오는 말들을 가져온 거잖아요. 불교에서.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카발라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시리스 제이가 담고 있는 것들이 바로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대사 1번 조루소생, 뭐 이런 개념들의 실마리들이 다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오시리스 제이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호루스인데, 우리 미국의 1달러짜리 지폐, 여기 1달러 지폐 미국에 여기 원 이렇게 돼 있잖아. 1달러. 이게 호루스의 눈이 있는 피라미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미국의 문명과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 독수리가 의미하는 게 이렇게 이와 같이 미국 문명과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상징성의 그 바탕에는 이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다. 호루스의 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그 어떤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는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오시리스 제이라고 하는 오시리스 관련 이야기를, 그러니까 신화를 우리는 이해라기보다는 뭐에 좀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알아야지 당연히 뭐 해석할 거 아니겠어요? 자, 오시리스는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듯이, 요게 이제 오시리스고 요게 이시스입니다. 오시리스와 이시스. 그러니까 오시리스의 부인이 이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리스와 이시스. 그래서 그 오시리스가 이집트의 그때는 이제 신들이 지배한 거니까 이집트의 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시리스가 신으로서 이집트 왕이었는데, 오시리스가 자기 그 동생이 세트라고 있는데, 그 세트의 그 부인이 네프티스라고 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시스와 네프티스는 친자매지간이에요. 친자매. 그러니까 근데 오시리스와 세트도 사실 이게 다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리스가 제일 큰 형이고, 세트가 이제는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가족, 6명의 가족인데 그 중에서 이제 4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시리스가 네프티스 사이에서 정을 통해 가지고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이제 아누비스라는 게. 그러니까
딱 봐도 구도가 어떻게 돼요? 진짜 세트가 자기는 오시리스는 형이 친형이죠. 근데 친형이 자기 마누라와 사통을 해가지고 아누비스를 낳았으니까 세트가 열 받겠어 안 받겠어? 날 뭘로 보는 거야? 뭐 이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모를 줄 알고 그렇게 둘이 사통하는 거야? 뭐 그런 거죠. 그럼 뭐야? 남자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으니까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세트가 이제는 언젠가는 이 오시리스에게 그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복수를 꿈꾸고 그 복수를 하면은 당연히 이집트 왕위를 찬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트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일종의 그 오시리스 생일 뭐 또는 뭐 오시리스 생일이라고 봅시다. 워낙에 이 기원이 관련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통일된 얘기들을 구성하기 어렵다니까요. 오시리스 생일에 오시리스에게 선물을 한다네요. 선물. 그러니까 세트가 자신의 그 자신과 따르는 그 대신들과 함께 오시리스에게 선물을 주는데 관을 선물로 줍니다. 관을 선물로. 그러니까 관이라고 해서 주지는 않았겠죠. 관과 같은 어떤 그런 물건을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오시리스가 그걸 보고 엄청나게 화려한 관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시리스가 보고 야 이거 뭐 장롱처럼 생겼을 수도 있죠. 근데 요거 정말 관같이 생겼다. 내가 거기 가서 누워보고 싶다. 그래서 그 들어가서 한번 누워보세요. 그러니까 오시리스가 그 관 속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누웠을 때 그 관에서 그 쇠꼬챙이들이 빡 나오면서 오시리스를 찌르면서 관 뚜껑이 팍 닫힌 거야. 그래서 오시리스가 이제는 죽은 거죠. 그래서 선물하여 관에 가둬서 죽이고 살해를 한다는 죽인다. 그래서 이제 세트가 이집트 왕위를 찬탈을 하면서 이제 자기 개인적 복수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관을 갖다가 나일강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이 떠다니는 거죠. 관이 떠다니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나일강에 뿌리를 낸 그 뿌리 걸려서 나무 속으로 뿌리가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나무 속으로 관이 들어간다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시스가 자기 남편이 자기 엄청 사랑했거든. 이시스가. 그러니까 이시스가 남편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세트가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남편을 갖다가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시키려면은 그 이시스가 그 이 관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을 찾으러 다니다가 관이 있는 위치를 알았어요. 그걸 알게 돼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이제는 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너무 얘기들이 많아지니까 뭐 안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시스가 그 관을 확보를 했어요. 확보해서 열어서 매가 돼서 그 시체 위를 날아다녀서 뭐가 되냐면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시리스와 사이에 임신을 하는. 그러니까 오시리스가 죽긴 죽었지만은 그 정액 같은 것이 아직도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정을 흡수를 해 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임신을 하게 돼 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제는 그 이시스가 오시리스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백방으로 뛰어나는 거죠.
밖으로 이제는 수많은 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오시리스를 부활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제는 요청. 이시스 자체도 워낙 그 마법력이 강했지만은 자기 마법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위해서 밖으로 이제는 어, 신들을 찾아다니면 이제는 청원하는 거죠. 청원했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세트가 알아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시리스를 숨겨놓은 장소를 오시리스 시체를 숨겨놓은 장소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체가 있으면은 부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오시리스가 그 부활을 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세트가 오시리스 육체를 14조각으로 잘라서 이집트 전역에 뿌려. 이거 막 확 뿌려버렸지. 그러니까 이시스가 와서 자기 남편이 온 몸이 다 조각조각 나가가지고 저게 됐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세트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오시리스 그 신체 조각들을 모았다라는 거죠. 그죠? 이시스가. 근데 이시스가 오시리스의 신체 조각을 모았는데 그 14조각을 다 모이질 못하고 한 조각이 빠졌어요. 한 개를 회수 불가. 그거는 뭐냐면은 그 한 개가 바로 오시리스의 성기야. 나일강의 물고기가 꿀꺽했다. 이게 꿀꺽해가지고 꿀꺽해서 이게도 다 먹어봤으니까 소화가 다 돼버렸으니까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시스가 오시리스를 부활시킵니다. 그 부활시킨다. 그 태양신 라의 도움을 받아서 태양신 라와 그리고 지혜의 신 토트 등의 도움으로 부활을 시킵니다. 하지만은 오시리스는 그 죽음의 세계에서 나올 수는 없었고,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에서 부활한 상태에서 현세로 돌아오지 못한 자, 그러니까 저승,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니까 저승에서 부활을 했지. 이게 저승에서 이제는 부활을 한 건데 현세 이승으로는 못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오시리스가 명계의 왕이 되었다. 그럽니다. 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여기서 이제는 그 이시스가 임신을 했잖아요. 임신한 이시스는 아들 호루스를 낳고 몰래 토트 손에 몰래 키운다는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호루스가 세트를 물리치고 왕권을 다시 회복시킨다. 자기가 이제는 넘겨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호루스의 왼쪽 눈이 파괴가 돼서 다시 그 만든 눈이 이 호루스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니 대사일범 저루소생이니 이런 말들과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재밌는 얘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